그러니까 그때마다 트렌디한 돈이 몰리는 항상 있는 자본주의의 선봉자죠. 네. 회계사의 연봉과 초봉, 이것 좀 오늘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2006년도에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초봉이 오늘 주제는 바로 공인회계사 직업편입니다. 회계사로 3일 회계법인에 계실 때 주로 어떤 일들을 했던 거예요? 회계법인의 3일 회계법인의 회계사 몇 명일 것 같으세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죠? 제일 크죠. 한 200명? 제가 들어갔을 때 회계사 거의 3,000명 가까이 됐어요. 공인 회계사만? 네, 회계사만. 근데 컨설턴트 분들도 거의 1,0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팀마다 성격이 너무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항상 그 시즌에 트렌디한 일들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정부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한다 라는 그 시즌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리고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동산에 관련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유행이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트렌디한 돈이 몰리는 항상 있는 일을 했죠. 회계사다. 그렇죠. 항상 자본주의의 선봉자죠. 네.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회계사 과연 얼마 버냐,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회계사의 연봉과 초봉, 이것 좀 오늘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2006년도에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네. 그때 초봉이 3,300만 원이었어요. 3,300만 원인데 2006년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동기들 중에서 그 은행에 가거나 금융권에 가거나 대기업에 간 친구들보다는 좀 낮았어요. 네. 그래도 사자 직업인데. 근데 왜 그러냐면은 항상 그랬던 게 저는 3일 회계법인에 다녔으니까 회사에 감사하면서 다녔어요. 여기가 사관학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수습되는 연봉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수습된 연봉이 안 높은데 수습이 끝나고 나면은 점프하는 게 단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수습이 일단 몇 년인데?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예, 어소시에이트로 시작을 하는데 그 시니어 어소시에이트가 되면은 2년이 되면은 그 앞자리가 확 바뀌죠. 앞자리가 어느 정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바뀌어 5자로 바뀌었어요. 3에서 5자로 2년 만에. 그때 좀 빨리 하고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성과급까지 하니까 이제 5자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뭐 계속 바뀌더라고요. 매년. 퇴사할 때는 완전히 바뀌었죠. 앞자리가 1.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단계가 있고 승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무리 제가 영업을 많이 하고 그래도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했죠. 몇 년 다녀오셨던 거죠?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 네, 8년. 8년 차에 그만두실 때 연봉이 한 그러면 8천? 9천. 근데 연봉보다는 수당이 훨씬 더 또 포함하면 많았죠. 지금 수당 포함 안 한 거예요? 포함 안 한 거죠. 왜냐면 저는 운이 좋게 강의를 또 외부 강의도 하고 회사에서 또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책도 회계법인 다니면서 책을 쓴 거의 유일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부의 수입이 꽤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해주면 조금 식상하죠. 우리 더 나가야죠. 지금 너무 좀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고 요즘 얼마 받는지 지금 알아오셨죠? 제가 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또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거. 이제 회계사 연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시장 논리인데 단계별로 그 인력들이 회계법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뛰어난 인재들이. 그래서 최근에는 5천으로 다시 시작을 해요. 초봉이? 초봉이 5천을 시작하고 성과급 빼고 그럴 거고요. 성과급 있으면 더 높겠죠. 근데 또 그러면 바뀌는 그 연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요즘에는 한 5년 차 넘어가고 그러면 성과가 포함해 억대는 다 받는. 5년 차가 지나가면? 근데 회계법인이 거의 큰 회사가 4군데가 있어요. 4군데 어딘가요? 어디? 뭐 3일 회계법인, 3일 회계, 그다음에 안진 회계법인, 삼정 회계법인, 한영 회계법인. 약간 중국집 이름 느낌이 좀 나는데. 근데 영어로 하면 멤버펌이나 또 제휴가 돼 있는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뭐 PwC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KPMG, 또 EY라든지 이런 해외 글로벌 회계법인들하고 다 제휴가 돼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은 4군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로컬 회계법인이다라고 옛날에 표현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올라오는 회계법인들이 꽤 있어가지고 근데 그 회사 간다고 해서 연봉이 낮진 않고 안 맞춰주면 이게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4대 회계법인의 이 연봉은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죠? 연봉은 비슷하고 근데 회계법인의 꽃은 파트너예요. 파트너? 파트너가 임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임원 중에서도 지분이 있는 파트너가 있고 지분이 없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주식회사가 대부분 아니에요. 유한회사예요. 유한회사는 그 사원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단 사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는 파트너가 되는 건데 이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드라마나 이제 이런 전문직을 다루는 드라마 보면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 변호사들도 파트너 변호사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사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배당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은 뭐 연봉이 5억이든 10억이든 넘어가는 분들 많죠. 현재는 5천만 원에 한 5년 정도 지나면 연봉 한 1억 정도가 된다. 자, 제가 전문직 사업자 1인당 사업소득 요 자료를 봤는데 의료업이 의사분들이 한마디 2억 2,640만 원, 그다음 변호사가 1억, 그다음 회계사가 9천, 변리사 7천, 세무사 7천, 간세사 5천, 뭐 저 밑에 감정평가사 2천. 요 수치들 좀 어떻게 맞는 것 같으세요? 자료가 뭐 연합뉴스 자료지만 자료 국세청 자료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문가로서 얘기하면 여기가 중요한 게 이제 사업소득이라는 표현인데 사업소득이 개인 사업소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빅펌이라고 네 군데 회사는 아예 회사예요. 직장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근로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분들은. 맞아요. 그거는 직장인 연봉인 거고 지금은 이제 사업자. 이거는 이제 사업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평가사분들이 2,480만 원이다라고 평균 연봉이라고 치면은 정말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을 가능성이 많죠. 감정평가사 분들도 되게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에도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부동산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을 또 받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적으로 비용도 다 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만 갖고선 연봉을 추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개 회계법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 거의 다 회사들이거든요. 거기서 아무리 연봉을 5억 받든 얼마를 받든 그건 다 근로소득이에요. 여기 통계에는 포함이 안 되겠죠. 한마디로 직장인 연봉이 아닌 거네요. 직장인 연봉이 아니에요. 여기는 개업하신 분들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업 종사자분들의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기에 사업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그분들은 주로 다 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에 많이 잡히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전문직들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하고는. 제가 요 질문까지는 그래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회계사가 9,830만 원인데 회계사님 연봉은 이거보다 높아요? 낮아요? 뭐 저는 여기 나온 연봉 중에 의료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의료보다? 지금 회계사가 9,830만 원인데 의료보다 높다는 얘기는 야 이거보다 한 그래도 2.5배 이상은 최소한 높은 거네요. 경력이 있으니까. 지금 다 합치면 경력이 몇 년 차시죠? 이제 16년 차, 15년 차. 16년 차. 실제로 그럼 이 수치들 보니까 회계사가 지금 사자 직업 중에서 3위예요. 네, 뿌듯하네요. 아니, 사자 직업 중에서 야 의사, 변호사, 딱 회계사. 거의 약간 대한민국에서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의 순위랑 거의 연봉의 순위랑 거의 일치하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시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시기요? 회계사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요즘에 회계사들이 수급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요? 회계사들이 예전 같으면 뭐 전문직들 남아돈다라고 하는데 회계사는 지금 그런지가 않은 게 왜요? 회계사 매년 공인회사 시험 치잖아요. 매년 치는데 그만큼 수요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회계사들이 하는 업무 중에 회계 감사 업무가 있는데 그전과 다르게 이제는 정확하게 시간을 몇 명이 투입돼서 감사의 품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투입됐다, 시간을 썼다라는 거를 금융감독원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막 죽어라 살려라 이렇게 일을 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래도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52시간 근무제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나 때는 전철을 타고 퇴근한 적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전철 끊기고 택시 타고 들어갔는데 요즘 그러면은 난리 나죠. 한마디로 퇴근 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혼자서 야근으로 어떻게든 해결했다면 이제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죠. 좋아졌죠. 자, 어쨌든 그러면 회계사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하는데 회계사님은 주변 친구들은 주변에 회계사도 많을 거잖아요. 이 연봉보다 높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체로? 제 주변 분들은 연차가 있다 보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죠. 평균보다 훨씬 높다. 훨씬 높다라는 게 뭐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한 2억 정도? 예, 2억 정도는. 다 세전 기준이잖아요, 이게. 세전 2억이고, 네. 세전 2억이면은 세율이 거의 40%, 거의 50%가 육박하기 때문에, 네. 그 실소득으로 따지면은 또 뭐, 세후는 한 1억 초반? 이렇게 되겠죠. 세금 많이 떼네요. 그럼요. 우리 김 작가님도. 아니야. 예. 아니.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회계사와 네. 돈을 좀 적게 버는 회계사가 있을 거잖아요. 바깥에 그렇죠. 나오면. 네. 이 차이는 어디서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킹? 예. 왜냐면은 네. 이게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현장 속에서 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뛰어들지 못하고 숫자랑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 주변에 이제 뭐 동기랑 선후배를 보면은 네. 예전에 일을 너무 잘하는데 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고민을 해결해주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느 땐 내가 정말 그 경영자처럼 일을 해야 되는 상황도 오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기존에 주어진 일만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랑만 싸운다는 얘기는 내 눈앞에 서류만 보는 있다. 거예요. 그 의미인 거죠?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실제로 삶의 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있는 숫자만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갖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몰되더라고요. 하긴 네. 뭐 회계사는 누가 나한테 일을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예. 회계사도 그만큼 영업이라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그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계산을 난 잘해. 나는 세법 지식이 많아. 네. 라고 하면은 네이버 회계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네이버 회계사 너무 잘하거든요. 네. 그럼 대체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현장 중심으로 이거 비즈니스 간의 관계, 네. 또 협상에서의 내가 어떠한 유리한 점을 우리 클라이언트들이나 아니면은 그 자문을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고민하신 분들한테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또 그 회사가 커지는 것을 옆에서 그냥 커졌구나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또 어느 부분들이 또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걸 자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주신 분의 뭔가 파트너 같은 느낌. 완전 파트너가 돼서 저는 그냥 패밀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패밀리.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하긴 또 그분들이 성과가 좋으면 네.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소개해 줄 거고. 그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키워야 된다. 키워서 나도 커야 된다. 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고 나와서 이제 사업자로서 하는 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밖에 나오면 독립하게 되면 회계법인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버나요, 대체로? 이게 바로 정말 그 생존 현장에 딱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 내가 회계법인에서 잘했다, 내가 잘했으니까 뭐 나가면 잘하겠지라고 하는데 주로 그 자기 명함으로 일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 회사 브랜드.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3일회계법인 출신이니까 3일회계법인의 브랜드가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브랜드를 가지고 그 명함을 가지고 만나던 사람이 정말 내 고객인가 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명함이 아무리 멋진 이름으로 네이밍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명함을 들고 갔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는 회사에 그냥 단지 회계사일 뿐인 거죠. 더 이상의 그 백그라운드는 없어지거든요. 그거를 깨고 나갈 만한 경쟁력이 본인한테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있으면은 돈을 더 버나요? 돈을 더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왜냐면은 내가 회계법인 안에 그 대규모 그 회사라는 건 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서 뚫고 올라가는 게 단계가 다 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이분들은 그 단계를 확 뛰어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업을 한다라는 표현이 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할 수 있어요. 이 영업이라는 게. 근데 영업이라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개선거리를 찾아가지고 해결을 해줬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게 회계법인 내에 있으면은 회사랑 어떻게 보면 배분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대형 회계법인에서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창업을 했으면 그게 다 오로지 내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죠. 회사 안에 있으면 사실 안정성을 선택하는 것 같고 바깥에 나오면 성장성을 택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이세요. 이 둘 다를 한 번에 가지는 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어느 쪽에 가치관을 두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 회사 있으면 볼펜 하나도 다 회사에서 지급이 되잖아요. 맞아. 나오면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다 돈이에요. 다 돈이고 뭐 하다못해 사람을 만나더라도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이제는 다 자기의
비용이기 때문에 맞아요.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저도 뭐 요즘에 스튜디오를 옮기려고 고민 중인데 고민이시죠. 야, 이게 다 돈이니까 막 부담도 되고 만약에 제가 근데 회사의 직원이었으면 회사가 사옥을 옮기든 말든 그렇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지. 그리고 장비도 더 좋은 거 하려고 하고 하는데 지금 김 작가님 장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업그레이드가 된 걸로 제가 보이지만은 그래도 더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영자시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회계법인에 근무한 회계사분들이 이직이 굉장히 잦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렇죠. 그럼 일단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직하는 것 같으세요? 타이밍이 이제 수습이 끝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한번 타이밍이 와요. 이직 타이밍. 그때 좀 많이 이직을 하고 그 금융권 공사로 가는 동기들도 많았고 그다음에 증권회사 쪽으로도 그때는 한참 투자은행들이 붐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직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업에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일반 기업은 예전에 저 때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 선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기업에 들어가서 있는 것도 좀 선호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직은 일단 왜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이제 생긴다. 이게 눈이 좀 많이 트이거든요. 회계법인에서 2년이 보통 회사 2년이랑 좀 달라요. 왜요? 그 수습 때 2년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소위 말해서 뭐 좀 트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하드 트레이닝을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좀 보이는 그 오퍼들도 많이 오고요, 실제로. 근데 2년 차 때 한 번 오고 보통 5년 차. 5년 차 때는 제가 그 나이는 어리더라도 만약 일찍 합격을 했으면 나이는 어리더라도 그래도 5년 차 정도 됐으면 현장 팀장을 하거든요, 어떤 프로젝트에. 좀 빨리 하죠. 현장 팀장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인차지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책임을 주니까 그러면은 그 책임을 지고 나면 리더십도 생기고 조직 관리도 해봤고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해 본 경험이 많아서 클라이언트 네트워킹도 많이 쌓이고 그때 오퍼들이 많이 와요. 그 이렇게 이직을 하는 이유가 혹시 연봉을 좀 더 높이기, 점프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경우가 연봉도 높아지고 본인이 처음에는 회계사가 되면 회계법인에 들어오는 게 저는 사관학교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배우고 이제 배출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